안녕하세요. 네, 디지털 회계정보 시대의 데이터 감사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된 이승영 회계사라고 합니다. 제가 한 강의의 특징은 좀 약간 너무 지나치게 좀 실무적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기존 감사 관련된 강의에서 이제 다루지 않았던 데이터 감사라는 주제로 데모를 기반으로 좀 설명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 감사, 오딧, 그 데이터 오딧이라는 주제뿐만 아니라 데이터 분석이라는 보다 넓은 관점에서 회계질문 관련된 데이터를 좀 다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전체 흐름을 실무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회계 감사가 이루어지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제 말이 좀 원래 빠른데요. 좀 가능한 좀 천천하게 하려고 하려는데 좀 시간이 쫓겨가지고 좀 빨리 좀 할 수 있다는 점 좀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데이터 감사에 대해서 좀 정의를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데이터 감사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정의는 뭐 다 대충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뭐 컴퓨터를 활용해서 뭐 코딩을 활용하든 뭐 시각화 기법을 활용하든 이런 데이터 분석 도구를 활용해서 이제 감사라는 걸 데이터 감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줄여가지고 이제 ADA라고 하기도 합니다. Audit Data Analytics라고 얘기도 하는데, 전 항상 이 세 가지를 마음에 염두에 두고 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그 딜로이트 그룹에서 데이터 감사 팀에 조인한 한 5년 정도 전부터 조인했는데, 아직까지 이 세 가지를 좀 잊지 않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ADA를 할 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출발점이 좀 efficiency입니다. 좀 업무의 효율성, 자동화 이런 측면에서 좀 강조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 좀 나아가기 좀 쉽지 않은 그런 관점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나도 중요한 퀄리티입니다. 감사와 관련된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ADA를 좀 수행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인사이트입니다. 인사이트는 감사도 하나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감사 관련된 고객 서비스를 위해서 가치 창출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관점에서 항상 염두에 두고 ADA라는 게 이제 실무적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학회나 뭐 토론회 가면은 많은 분들이 여쭤보는 게 있어요. 데이터 애널리틱스가 도대체 그 회계법인이나 실무에서 어느 정도 중요한지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단적인 예를 좀 설명드리면 지난주에 저희 그 풍관 실장님하고 이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제목이 애널리틱스 오어 다이였습니다. 이제 애널리틱스는 뭐 감사 기법의 하나가 아니라 저희 이 회계법인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에 녹아져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 재무 관련된 이제 주요 변화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좀 독특한 변화가 요즘 일어나고 있어요. 업무가 자꾸 통합이 되고 있습니다. 통합이 되고 있다는 측면은 뭔가 데이터 분석을 할 줄 알고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이것저것 영역을 막 자꾸 합치고 있어요. 그 밸류에이션 영역이라든지 부정적발이라든지 ESG 관련된 영역, 그러니까 데이터와 관련된 부분들은 전부 다 흡수되는 그런 좀 기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기반에 이제 솔루션을 통한 업무 영역이 이제 빅4가 계속 이제 촉발이 되면서 경쟁 구도로 나가고 있다는 좀 말씀 좀 먼저 드리면 될 것 같고, 또 특이한 것은 업무가 또 이원화되고 있다는 좀 흐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업무 통합은 뭔가 데이터를 다루는 데이터 분석 전문가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는 그런 형식의 데이터 통합이 지금 빠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업무 이원화는 좀 레벨이 다른데, 전문 인력은 정말 전문적인 인력으로서 역할을 하고요. 정말 기존에 전문적이지 않은 반복적인 업무들은 인턴을 사용하거나 오히려 ADC라고 저희는 표현하는데, 딜리버리 센터라고 표현하는데, 뭐 인도에 있는 사람을 쓴다거나 단가를 굉장히 낮추게 되는 그런 영역으로 좀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통합화와 업무 이원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당연히 시스템화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감사 관련된 시스템화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솔루션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 글로벌 중심으로 뭔가 이제 자동화 시도가 계속 시도가 되고 있다는 좀 말씀드리는데 클라우드 기반으로 뭔가 감사 고객의 데이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뭔가 법적인 규제들과도 약간 충돌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 쪽을 좀 이제 해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감사의 역할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 전통적인 회계감사에서는 회사한테 미리 얘기하고 중간감사 나가고 기밀감사 나가고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상시 모니터링을 하는 시스템은 좀 변화가 빠르게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관련된 데모를 이따가 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기반으로 상시 모니터링으로 빠르게 좀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노 서프라이즈 오디트를 감사 품질에 굉장히 훌륭한 KPI로서 설정하고 지금 지키고 있는데 상시 모니터링 자체가 서프라이즈 오디트이 안 된다는 그런 관점을 좀 말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디트 데이터 애널리틱스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을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BI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제 BI라는 개념은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서 기업 활동에 연관된 의사결정을 서포트하는 그런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BI 프로세스가 전반에 걸쳐서 이제 확대되고 있고 회계법인의 감사뿐만 아니라 비감사 영역에도 확대가 되고 있고 일반 대기업에도 이미 널리 퍼진 개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데 융합형 인재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회계사로서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사람, 데이터 분석 전문가로서 회계사를 하는 게 빠른지, 회계사로서 데이터 분석 전문가를 하는 게 빠른지 제가 실무적으로 좀 저희 팀원들 가지고 좀 실험적으로 한번 본 적도 있는데 회계사로서 전문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 데이터 분석 기술을 배우는 게 좀 더 빠르더라라는 저 개인적인 경험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독자적인 도메인 지식을 갖고 있고 데이터 분석 기술을 습득하면 바로 융합형 인재가 되고 좀 더 차별화된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데이터 독점이 좀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거는 물론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지만 회계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를 잘 다루는 회계법인이 서비스를 독점할 거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가 아까 5년 전에 팀에 조인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법인에서 갖고 있는 중요 자료들은 다 저한테 옵니다. 저한테 분석을 해달라고 저한테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하나의 단적인 예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회계 재무 관련된 부분에서 마켓이 진화를 막 하고 있습니다. 진화를 하고 있는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업무가 통합되고 이원화되고 그것과 더불어서 새로운 유형의 마켓이 자꾸 이제 창출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존에 없었던 이제 PA라고 하는데 Private Accountant라고 하는 그런 회계 자문 서비스 시장에서 오디트 애널리틱스가 이제 자꾸 접목을 시도를 하고 있고요. 아마 신문지상에서 들으셨겠지만 XBRL이라고 하는 표준화된 언어가 이제 도입이 됩니다. 올해부터 2023년부터 2조 이상은 이제 강제로 도입을 하고 내년에는 더 확대적으로 도입을 하게 되는데 많은 부분들이 좀 간과되고 있는 게 뭐냐면 XBRL이라는 표준화된 언어는 일반 사람들을 위한 언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시면 그렇다고 그 용역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라고 또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내년 가면 결과적으로 단가가 계속 떨어질 거거든요. 그럼 이 XBRL인 게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위하고 어떤 목적으로 활용될 건지를 보면 데이터 분석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언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디트 데이터 애널리틱스 관점에서 봐도 XBRL은 그런 표준화된 언어 체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챗GPT 관련된 AI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활용도 당연히 감사에는 시도가 되고 있지만 상당히 리스키한 측면이 있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따가 이제 챗GPT 관련된 내용도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왜 아까 이제 말씀을 그 전 시간에 챗GPT가 거의 만능이고 이런 것처럼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감사는 사실 상당히 보수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뭔가 자동화 시도가 일어나고 AI가 도입되고 했지만 감사 시장에서 생성형 AI가 바로 쓸 수 있고 감사 어프로치도 도입된다는 거는 상당히 나중에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억셉트 되는 순간 회계사가 사실은 필요 없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에서 지금은 아직은 리스키하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애널리틱스의 적용 예시인데요. 조금 더 오디 애널리틱스 말고 조금 더 확장돼서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이 뭔지 말씀드리면 많은 강의를 나가면 데이터 분석 왜 배우고 싶냐고 말씀을 들어보면 외부 데이터를 좀 갖고 오고 싶다는 말씀을 많이 해요. 교수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고 뭔가 외부에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져가서 좀 우리 데이터랑 비교를 하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데이터 스크래핑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스크래핑 기술을 통해서 외국에 있는 자료들도 가져와서 이제 확인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고, 최근에는 이제 제가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 이제 부정적발 관련된 부분인데, 해외 종속회사 관련돼서 거래처가 10개 정도를 저한테 샘플을 주셨는데, 제가 그거를 캘리포니아에 프로파일링하는, 그러니까 등기소 같은 데서 들어가서 자동으로 데이터를 검증했더니 2개 정도 회사는 영업을 하지 않더라. 한 군데는 회사가 준 주소가 틀렸더라. 그러니까 약간 이게 이제 사기나 무역 사기나 프로드 관점에서 뭔가 리스키 그런 관점으로도 이제 이렇게 활용될 수 있다는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머신러닝 기법 등을 통한 재무정보 예측, 시뮬레이션 이런 부분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업무 자동화. 그래서 RP라고 하는데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라는 상용화된 프로그램도 있고, 말씀 많이 들으셨을 텐데 파이썬이라는 거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자동화하는 그런 정형화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를 통해서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작업들이 사실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사례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데이터 감사라는 게 어떤 프로세스를 갖고 있냐라고 좀 먼저 보시면 데이터를 추출해야 됩니다. 먼저. 그래서 데이터 분석 관련된 도구들은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추출과 관련된 언어를 배워야 돼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데이터 오디트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데이터 원천으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하는 언어가, 기본적인 언어가 SQL이라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추출을 하고 그걸 이제 변환을 시켜야 됩니다. 대용량 데이터가 예전에 비근한 일을 은행 관련된 감사를 하는데 20기가가 데이터가 넘었는데 제가 그거를 이제 컴퓨터로 이렇게 클렌징을 하고 데이터 추출을 하고 막 수정을 하니까 본인도 못 믿는 거죠. 이게 20기가라는 데이터가 제 노트북이 16기가 메모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실제 메모리를 넘어서는 형태로 데이터를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물리적으로 좀 어렵거든요. 그걸 이제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도 못 믿는 거죠. 약간 그런 측면에서 좀 데이터 추출 관련돼서 좀 임팩이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고요. 그리고 그 추출한 데이터를 가지고 변환을 하게 됩니다. 변환을 해서 보통 텍스트 파일로 데이터를 추출해서 엑셀 형태의 데이터로 바꿔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분석하기 쉬운 데이터로 바꿔주거나 요약해주는 그런 데이터 변환 작업을 통해서 이 데이터를 또 분석 가능한 형태로 우리 분석 도구 엑셀이라면 엑셀로 이제 빨아들이게 되는 그런 형태로 이제 하게 되는 1, 2, 3 프로세스를 거쳐서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한번 코딩을 해놓으면 단추를 누르면 자동으로 다 되게끔 돼 있어서 이게 바로 자동화 프로세스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업에 있는 ERP 데이터를 무슨 코딩을 통해서 자동으로 데이터를 추출하게끔 한번 코딩을 해놓으면 버튼만 누르면 데이터가 쭉 뽑혀서 데이터가 잘못이 있는지 오류 검증도 하고 그 관련된 주석도 뽑힌 걸 가지고 이제 자동으로 공식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프로세스를 거친다고 보시면 돼요. 데이터 감사 도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엑셀에 아마 익숙하실 겁니다. 엑셀은 보통 행위 30개, 그 다음에 열이 30개, 행위 75만 개를 넘으면 버벅거려서 쓸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제가 이제 지난달에 미팅을 할 때도 모 공사에서 자기네 데이터들이 500만 건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실제 할 수 있을까라고 좀 물어보시는데 500만 건 많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국내 굴지의 대기업 같은 물론 이제 굉장히 선도적인 기업이긴 하지만 그 기업 같은 경우는 1억 건입니다. 1억 건도 사실은 데이터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상당히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옆에서 보시는 데이터 애널리틱스나 오디트 데이터 애널리틱스를 가지고 처리를 할 때 규모의 제한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 규모의 제한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유통업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엄청 많아요. 유통업 같은 데이터가 엄청 많은데 그런 것도 다 처리가 가능하다. 근데 아직까지 많은 감사인들은 엑셀 수준의 데이터도 잘 못 다룬다 보시면 돼요.
그게 현실인 것 같아요.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이제 데이터 분석 도구에 대해서 이제 수요가 좀 급증하고 있습니다. 배우고 싶다. 그래서 파이썬 교육도 저도 많이 하긴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SQL, 데이터 DB에서 붙어서 바로 데이터를 추출하는 SQL이라는 그 도구도 있고요. 타블로라고 하나 파워비아이라고 하는 시각화 도구도 있습니다. 시각화 도구를 통해서 뭔가 엣지 있게 데이터를 인사이트 있게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데이터 감사 도구를 좀 설명을 드릴 때 이제 챗GPT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회계학회, 경영학회에서도 이거를 토론 주제로 좀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할 때 챗GPT가 갖고 있는, 사실 저는 리스크 쪽을 좀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싶어요. 보수적으로. 다른 분들은 뭐 챗GPT 굉장히 훌륭한 도구입니다. 훌륭한 도구긴 하지만 보수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편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편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정확한 결과가 좀 도출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품질이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로시네이션이라고 하는데 무슨 변호사가 아마 신문에서 보셨을 거예요. 변호사가 판례를 찾았는데 그럴듯하게 판례를 찾아주더라. 레퍼런스까지 주면서. 근데 그것들이 다 가짜예요. 네, 어떤 논문을 찾았는데 논문에 다 레퍼런스를 다 달아서 저번에 카이스트 교수님하고 얘기할 때 카이스트 교수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논문에 레퍼런스까지 달아줘가지고 쓰려고 했더니 다 가짜한 거죠. 네, 그런 품질과 관련된 문제가 심각한 태도가 될 수 있고요. 학습 대상 기간의 한계라는 거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2021년도까지만 학습을 하고 이 부분은 개선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개인정보 올렸을 때 이게 유출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문제점이 심각하게 노출이 될 수 있고, 지적재산권 문제도 도대체 누구 거냐, 사람 거냐, GPT 거냐, 이런 지적재산권 문제, 그리고 내가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GPT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것처럼 이렇게 속이는 경우도 사실은 많고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마지막에 7번을 저는 좀 강조하고 싶어요. 감사니까 저희 감사 관련된 내용 중에 감사 도구는 검증 가능성이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새로운 도구가 나왔을 때 검증 가능성이 없는 감사 도구는 어프로치로서 소용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GPT를 통해서 제가 감사를 했어요. 결과가 나왔고 검증을 누가 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은 AI의 로직을 AI가 검증한다고 하는데 그 AI는 누가 검증하느냐라는 또 이슈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GPT는 감사 어프로치로서 아직은 사용을 하기에는 이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 그러면 챗GPT나 이런 생성형 AI가 아예 감사에 도움이 안 될 거냐라고 얘기하면 그건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럼 어디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고 좀 보면, 산업 전반의 트렌드를 분석할 때, 그 다음에 굉장히 복잡한 문서를 요약을 해줄 때, 그럴 때 이제 요약해준 것과 요약해주지 않은 거로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검증 가능성이 있는 거죠. 산업 트렌드도 예를 들면 증권사 리포트를 60개 정도 폴더에 넣고 그거를 이제 계속 하나 파일씩 계속 끌어들인 다음에 특정한 그 산업의 트렌드를 좀 보고 싶을 때, 그럴 때 좀 유용할 수 있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렇게 활용을 할 때는 GPT만한 훌륭한 도구가 없는데, 그거 말고 감사와 관련된 회사 데이터를 집어넣고, 그것도 이제 물론 이제 그 회사가 반대를 하겠지만 저희가 감사를 할 때 받는 회사의 고객의 정보는 굉장한 보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함부로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올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 관련된 리스크를 뽑아줘. 근데 뽑았는데 사실 그게 맞는지 틀린지는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쓰기엔 아직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고, 그때 회계학회 경영학회 그 토론할 때도 금감원에서 오신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AI를 만들면 딜로이트 AI가 있고 KPMG AI가 있고 PwC AI가 있으면 편향된 그 결과를 냈을 경우에 누가 책임을 질 거냐라는 그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도 AI는 아직 시기상조긴 하지만 속도는 굉장히 빠르게 뭔가 따라오고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시 모니터링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그럼 상시 모니터링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제 그 실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여드리면, 공정거래법 제재를 받았다든가 저희 감사 클라이언트가 전자공시에서 뭔가 횡령사건이 났다든가 주요 신문기사에서
무슨 특별한 이슈가 났다든가 이걸 글로벌하게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현대차다. 현대차그룹이 미국, 멕시코, 뭐 폴란드까지 진출해 있으니까 무슨 폴란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까지 빨리빨리 캐치업 할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제가 코드를 짜면 파이썬 기반의 코드를 짜면 돌아다니는 거죠. 구글에서 신문 기사를 수집을 해서 돌아다니면서 특정 키워드를 갖고 있는 신문 기사를 캐치합니다. 캐치해서 요약을 한 다음에 그걸 이제 저희가 읽기 쉬운 형태로 데이터 프로세싱이라고 하는데 엑셀 파일 형태로 그걸 담아줘요. 담아준 다음에 그걸 이제 감사 담당 파트너들한테 뿌려줍니다. 근데 이 작업을 자동으로 해요. 그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실제 저희 법인에 이제 메일이 날라오고 있는 건데 제가 이걸 뭐 어떻게 하냐면 ESG 관련된 키워드도 해요. 저희 법인에서 ESG 서비스 하는 분들한테 특정 키워드, ESG 관련된 키워드가 들어간 회사를 제가 기존에 코딩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회사는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를 다 캐치업합니다. 캐치업해서 보여주는 그런 상시 모니터링도 있고, 감사와 관련된 거는 이제 전자공시 내역을 모니터링하는 경우도 있고, 감사 뉴스를 실제 모니터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코딩된 대로 그냥 날아가요. 자동으로. 그래서 감사 파트너가 누군지를 이메일 주소만 정해주면 자동으로 날아가고, 저희 감사 클라이언트가 어딘지를 알려주면 자동으로 날아가는데, 네. 시간 관계상 제가 열기 좀 쉽지 않아서 ESG 관련된 내용도 하고요. 저희 법인에 새로운 신규 서비스가 있다 그러면 IPO 관련된 내용을 궁금하다 그러면 IPO 관련된 키워드를 정해서 뉴스를 전체를 다, 우리나라 뉴스를 일주일 동안 다 취합을 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서 관련된 담당자한테 뿌려주죠. 그래서 재무자문 서비스를 하는 분들 경우에는 부동산 관련된 매각 관련된 뉴스들을 자동으로 취합을 해서 담당자한테 일주일 동안 서포트해서 요약해서 줘요. 링크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그 담당자는 특정 신문을 읽지 않고도 굉장히 많은 신문 중에 자기가 관심 있는 서비스 관련된 기사를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 관련돼서 무슨 얘기를 할 때나 토론할 때 상당한 지식을 갖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장점을 갖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되고요. 감사도 공시내역과 뉴스를 가지고 글로벌하게, 저희 감사는 연결 중심으로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별도 재무제표라고 하고 연결 재무제표라고 하는데, 연결 중심으로 글로벌한 종속회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연결 감사의 관점에서 빠르게 캐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상시 모니터링하는 예를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감사 절차 자동화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감사 절차 자동화는 아까도 보여드린 것처럼 저희 기업의 정보는 기업의 ERP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SAP라는 기업의 ERP에 저장이 되어 있고, 그 정보를 자동으로 수출한 다음에 데이터 분석을 위한 분석적 검토라고 하는 재무제표 계정을 두 개를 비교할 수 있도록 기본이 세팅이 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요.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를 이제 경쟁 기업의 재무제표를 자동으로 끌고 와서 비교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매출채권 관련돼서 좀 이상이 있다 하면 매출채권 리스트를 다시 ERP에서 끌고 온 다음에 휴폐업조회를 자동으로 해줘요. 휴폐업조회를 자동으로 해주고 샘플링도 원장 기준으로 샘플링을 자동으로 해주고요. 물론 지금 전통적인 감사 기법은 샘플링이 기본이기 때문에 아직은 전수조사를 할 수 있지만 용인되는 방법은 샘플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계적인 기법으로 샘플링을 해주고 마지막으로 감사 보고서까지 작성해주는 프로세스를 보여드릴게요. 이런 데이터는 제가 세팅한 게 아니고요. 미리 세팅된 데이터를 올립니다. 올리면 30개 정도 되는 데이터가 자동으로 올라가요. 자동으로 올라가서 내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내 감사회사가 지금 전체 산업에 비해서 여기 자본과 자산인데 자본 비율이 높은지 낮은지 좀 자동으로 좀 볼 수 있게 돼 있고, 계정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자고 분모고
자동으로 선택할 수 있게 돼 있고, 여기에 보시면 기존의 교수님들, 우리나라 교수님들 중에 부정부 관련된 논문을 내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공신력 있는 그 논문에 기재를 하신 분들의 로직을 따와서 이 안에 넣었습니다. 그럼 자동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초록색이면 부정부 관련된 모델 위험이 없는 거고요. 빨간색이면 그거 관련된 위험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관련된 것들이 이제 분식 식별 위험, 상장 폐지 위험, 그런 여러 가지 숫자를 조작할 위험,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넣어서 자동으로 보여주게 되는 그런 형태고, 내가 또 비교하고 싶은 회사가 이 30개 중에 특정하게 비교를 하고 싶으면 특정 회사는 또 찍을 수가 있습니다. 찍어서 비교할 수 있도록 타겟팅 하는데, 보시면 이걸 제가 다 만든 게 아니고요. 데이터만 밀어주면 자동으로 세팅돼서 나오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요 재무 비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다른 회사 산업에 비해서 산업이 다 떨어지는데 위험 연도만 매출채권 회전율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빠르게 캐치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된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기존에 전통적으로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활동성 비율도 기존에 세팅된 것 그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감사 조서에 바로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형태고요. 이걸 기반으로 제가 데이터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빈 파일에 분석적 검토라고 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재무제표를 ERP에서 추출하고요. 추출해서 데이터가 들어오고, 자동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빨간색 관련된 내용을 아까 보여드린 그 산업별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이렇게 돼 있어서 매출채권 관련돼서 위험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QPF조회로 가서 데이터를 매출채권과 관련된 부분만 다시 ERP에서 추출을 해볼게요. 추출된 거고요. 이걸 가지고 국세청의 사업주 협회업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사업주 협회업조회가 끝났어요. 두 개가 폐업이 됐죠. 그럼 4억 2천이라는 금액은 손실이 돼야 되는 금액입니다. 채권 중에. 근데 회사가 이거 손실을 안 했다고 하면 바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감사할 때.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자동으로 피딩 받아서 끌어오고 외부 데이터를 바로 조회를 할 수 있게끔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진 게 데이터 기법, 지금 현재 이제 오디트 데이터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제품 관련된 매출을 샘플링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제품 관련된 매출을 클릭하고 샘플링을 누르면 샘플링이 됩니다. 통계적 기법에 따라서. 이것도 제가 설정한 로직에 따라서 지금 정확히 65개 이렇게 샘플링이 된 걸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돼 있고, 또 주석 관련된 자료도 버튼을 클릭하면 주석 자료가 들어오게 되고요. 그래서 재무제표랑 맞았는지 한번 보게 되고, 천 단위로 변환할 때 자동으로 변환이 되고, 이렇게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재무제표 분석이 다 끝났고요. 빠르게 좀 뭔가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감사보고서를 생성하는 걸 한번 시연을 한번 해드릴게요. 감사보고서는 보시면 제가 임의의 감사보고서 형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보시면 여기 컴퍼니라고 되어 있는 변수 처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컴퍼니 좀 정형화 시켜놓은 거죠. 보고서를 정형화 시켜놓고 이 노란색만 바꿔서 숫자가 끼어 들어가게끔 이렇게 좀 했습니다. 그래서 쭉쭉쭉쭉 데이터가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자동화 시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웹서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데모용으로. 그래서 데이터를 올려요. 인풋이 되는 아까 그 데이터를 올리고, 올리면 데이터가 처리가 되고 고객명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임의로 상상문자라는 걸 쳤고 보고서를 생성을 누르면 생성이 끝났어요. 아까 그 폴더에 가면 보고서 하나 생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클릭해서 한번 보면 숫자가 다 들어가 있죠. 보시는 것처럼. 그러면 뭔가 정형화, 이게 노란색 부분만 숫자를 업데이트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엑셀 파일로 변수 처리된 것만 처리를 하면 빠르게 보고서 하나가 생성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물론 감사 보고서는
이런 워드 형태로 되진 않아요. 워드 형태로 되진 않고 다트 파일이라는 형태로 되는데 가능합니다. 다트 파일로 자동 변환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뭔가 변수 처리한 것들이 빨리 숫자로 업데이트가 되고 이걸 엑셀로 가져와서 푸팅도 자동으로 하고요. 요즘은 그래서 그렇게 좀 빠르게 좀 진화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감사 절차 자동화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제 작은 사고 적발과 관련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그 오디 데이터 애널리틱스와 관련해서 감사는 저희가 부정과 관련된 걸 적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있지 않고 이제 작은 사고와 적발은 사실 감사와 좀 무관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작은 사고와 관련된 유형이 사실은 저희가 작은 사고 관련된 부분을 적발했을 경우에는 부당한 법규 위반 사항이 발생하면 감사위원회에 보고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좀 설명을 좀 확장시켜서 설명을 드리면 작은 사고 관련된 유형을 제가 좀 연구를 해봤는데 네 가지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좌로 이체하는 자기가 횡령한 자금을 자기 계좌로 이체하는 그 다음에 문서를 위조해서 돈을 빼내는 그런 형태의 케이스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법인카드를 좀 부당하게 사용하는 그리고 공금을 유용하는 그런 형태가 두 번째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뭔가 정상적으로 물건도 나가고 돈도 들어오긴 하지만 정상적인 가격의 범위를 넘어서는 그러니까 고가로 판매를 하거나 고가로 물건을 매입해서 리베이트를 받는 그런 형태의 부정 관련된 유형이 있습니다. 이런 유형도 많은 분들이 데이터 기반의 흐름, 자금 흐름 예측 탐지한 시나리오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과연 뭔지 좀 이따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은행권 관련돼서 체크하는 포인트를 좀 잠깐 설명을 해드릴 건데 그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작은 사고 관련된 부분은 지금 사실 실제적으로 해외 종속기업을 중심으로 많은 사고가 일어났다고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근한 예가 법인장이 인력을 뺐다가 이번 주에 개인적인 목적으로 썼다가 다음 주나 뭐 다다음 주 다시 채워놓습니다. 그러면 기말 잔액은 맞거든요. 근데 중간에 자금 흐름이 틀려지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방식으로 좀 적발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 포렌식 기법이 그런 식으로 적발을 하는데 그러면 작은 사고만 적발할 거냐라고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해외 종속이나 이런 데는 물리적으로 거리가 있고 통제활동이 느슨해진 그런 데를 적발할 때는 작은 사고만 나지 않는다는 거죠. 경영을 관련된 통제활동도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예시 화면입니다. 그래서 내부 자료와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외부 자료를 가지고 좀 검증을 해요. 그래서 국내에 작은 사고가 일어난 회사 같은 경우에 봐도 외부 거래처를 가공으로 세워서 뭔가 퇴직한 다음에 내가 좀 활용할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그래서 가공회사를 세우는 경우에도 거래처 조회를 합니다. 정보 조회를 하면 임직원이 한 명밖에 없거나 근데 실제로 우리 회사와 트랜잭션이 일어나는 건 뭐 10억씩 일어난다든지 이상한 거죠. 그런 회사들을 사실 외부 조회를 통해서 잡아내는 그런 방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데모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면 금융권 관련된 예금과 관련된 대출과 관련된 이상징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횡령의 상당한 그 퍼센티지를 갖고 있는 게 고객 예금을 중도 해지한 다음에 횡령하는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적발할 때 보통 어떻게 적발하냐면 특정 텔러 앞에 해지 거래가 집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은행에 지점에 가시면 그 사람이 고객을 해지를 많이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해지하고 여기서 넣고 뺏고 막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적발하는 실제 금감원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이렇게 거래가 많은 거죠. 텔러가 이루어지는 거래들이. 그러면 실제 해지가 이루어지는 걸 30일 이내에 해지가 일어나는 걸 한번 보면 이 텔러한테만 집중적으로 뭔가 해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이 텔러는 5개의 해지 거래가 있는 거죠. 30일 내에 고객이 예금을 계산한 지 30일 내에 5개 계좌가 막 무단위로 막 해지가 됐어요. 무단인지 아닌지는 아직 모르지만 그래서 이거를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 이제 엑스포트를 하게 되면 바로 엑셀로 나갑니다. 데이터가. 그러면 감사를 하거나 뭔가 상시 모니터링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데이터만 가지고 이렇게 사무저축은행이나 뭐 그런 제2금융권에 사고가 많이 나니까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그러면 시스템 구축이나 그런 큰 돈을 들이지 않아도
정확한 적발 포인트와 데이터만 있으면 이렇게 빠르게 적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어요.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게 오딕 데이터 애널리틱스의 조금 확장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출 이상 징후 같은 경우에도 이 경우에는 특정 고객에 대해서 한도 초과를 계속 일으켜요. 텔러가 아니라, 아까처럼 텔러가 아니라 여러 텔러들이 특정 고객인 저희가 특수한 계좌이기 때문에 저한테 한도 초과 대출을 계속 일으키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클릭해보면 지점은 강원도에 하고 구미시에서 이 텔러한테만 지금 5건의 초과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빠르게 좀 뭔가 볼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를 기반으로 잡아내는 겁니다. 이렇게 좀 잡아내는 것들이 실제 실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뭔가 좀 태동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행령상 ESG는 좀 넘어갈게요. ESG는 저도 예전에 ESG 등급을 매긴 적이 있는데 이 관련된 내용은 뭐 감사와 그렇게 굳이 관련 있는 내용들이 아니어서 좀 넘어가는데 ESG 등급은 데이터 관련된 모든 게 다 집합된 총체와 같은 기술이 필요한 거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고 자료 좀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데이터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냐라고 보면 사실 뭐 데이터 제가 코딩을 배워가지고 할 것도 아니고 하지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데이터 분석을 내가 못해도 잘하는 친구를 고용을 하거나 활용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라도 접근해야 되는 게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널리틱스 5와 다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데이터 주도적인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게 지금 잠깐 보여드린 그런 내용들이고요. 50기가 데이터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사실. 근데 데이터 분석 툴이 아니면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가능하다라는 거죠. 저희가 글로벌한 회사 데이터가 보통 저희 한 10조 정도 되는 회사 한 10기가 정도 된다고 봐요. 데이터가 50기가 정도 되면 거의 우리나라 탑급 회사인데 그 데이터도 가능하다는 거죠.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어느 누구도 어느 감사인도 50기가 이상은 본 적이 없어요. 자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활용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사각지대 없는 관리라는 거는 예전에 표본감사 위주로 했지만 지금은 전수조사가 가능하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거죠. 10기가, 50기가는커녕 1기가도 못 봅니다. 감사인들 뭐 엑셀 사이즈가 좀만 커지면 도저히 뭐 버벅버벅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렇게 보여드릴 수 있어요. 저희가 지금 저희 팀에서, 저희 그룹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들이 1년에 400개가 넘어요, 원장이. 근데 다 대부분 10기가 넘어요. 네, 그런 코딩을 통해서 빠르게 좀 뭔가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갖고 있고 실제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 도표는 사실 이제 그 데이터 감사 전문가, 데이터 쉐비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쉐비는 무슨 전문가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관련된 전문가가 되기 위한 노력이라는 건데, 이게 그 가츠노라고 하는 곳에서 분류한 데이터 성숙도 모델인데, 데이터를 인식하는 단계, 약간 인지하는 단계, 데이터 쉐비가 되는 단계, 그 다음으로는 모든 걸 다 데이터 중심으로 처리하는 데이터 드리븐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데이터 인지 단계에서 거의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감사인들이. 데이터 프로비전트 단계도 거의 못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사와 관련해서 좀 우리가 뭔가 변화에 대한 그런 거부감이 좀 있거든요. 그런 피로감들을 좀 버리고 앞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데이터 도표를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직도 빅4들도 지금 2단계에서 3단계 정도 빨리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단계고요. 저희 감사인들 전반적으로 보면 평균은 1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좀 빠르게 지나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고 가겠습니다. 2090년도에 서울대학교 유기훈 교수님 팀에서 만든 자료라고 하는데요. 1등이 플랫폼 기술을 소유한 기업인이라고 하고요. 2등이 인기 정치 연예인이라고 합니다. 3등이 사회 전반의 일자리를 대체할 AI가 3등이라고 하고요. 마지막이 일반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좀 가슴에 와닿아서 느껴지는 거라서 말씀을 드리면, 플랫폼 등의 기술을 소유한 사람은요, 기술을 갖고 있는 플랫폼에 대한 로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로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모든 걸 지배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법인도 그렇게 변화하고 있어요.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서 뭔가 플랫폼을 설계할 수 있는 로직을 갖고 있는 콘텐츠를 갖고 있는 융합형 인간이 결국에는 나중에 보시면 2090년도 안 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엔 2030년만 돼도 빠르게 변화해서 이 사람들이 다 지배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왜 정치인하고 연예인이 2등이냐면 나머지 나보다는 사람들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유흥을 즐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계급이 그런 유흥을 즐기는 사람들을 위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2단계. 3단계는 당연히 뭐 AI가 그 자리를 하고 나머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마지막 단계에 머무르게 되는 이런 역할을 할 거냐, 아니면 1계급이나 뭐 2계급 이런 쪽으로 자꾸 우리가 넘어갈 거냐, 이런 중대 기록을 섰다고 좀 생각이 들어서 제 공감되는 그래프에서 좀 가져와서 좀 봤습니다. 엄청 빠르게 지나갔는데요. 네. 그래서 마무리를 했고, 좀 보여드리지 못한 부분이 또 몇 개 좀 있긴 한데요. 또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답변 드리고, 혹시 뭐 끝나더라도 개인적으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뭐 이용한 그 자료 같은 경우에 아주 이제 일부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관심 같은 경우는 필드 작업을 하면서 이게 다른 조사라든지 그런 거 자체가 조사라고 하시는 거 어떤? 조사라고 할까요? 조사요? 네. 활용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 활용하고 있어요. 이게 다른 거 기술적으로 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친구가 돼야 되지 저 분석도 자료만 가지고는. 그래서 제가 만든 거는 로직을 검증하는 그 문서를 또 만듭니다. 이 툴은 어떤 로직에 따라서 움직였다는 거를 검증하는 검증 툴을 만들어요. 그걸 같이 조소할 때 첨부합니다. 이게 또 다른 그 양식이 조소가.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워드에서 가면 다트로 타입이 변환이 가능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ERP와 다트가 단추 하나로 움직이는 시대가 올 거야. 네. 충분히 가능한데. 지금 가능합니다. 기술적으로. 네. 가능하고 만들고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 네. 네, 또 나갑니다. 네.